한국 경제는 이제 밑바닥부터 파열음이 계속 들리거든요. 소상공인 이제 폐업률이 역대 최대로 올라가고 이거는 인재입니다. 이 정권이 이제 경제에다가도 이제 인륜적인 잣대를 들이댄 거죠. 미중 경제 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라는 것을 조선일보까지도 깡패다. 미국은 옛날에 미국이 아니라서 러시아조차도 이제 미국을 우습게 하는 이 존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일본이 어떻게 이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철저히 방해했는가가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태평양의 맨주 국가는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의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통찰력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물론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강연, 좋은 질문가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현철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본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섬나라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나라 안에서 이제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섬나라가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틀이 있거라든지 계기가 있으면은 한 번씩 팽창을 합니다. 이 팽창이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요. 임진왜란 할 때도 그랬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식민지 당한 이것도 사실은 일본의 팽창에 우리가 희생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메이지 유신부터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메이지 유신은 이제 서구 근대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제 부하게 된 그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당시에 유럽에서 처음 이렇게 일원화된 지정학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일본에 처음 도입된 게 메이지 유신 때입니다. 유럽에서는 지정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정학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소위 메이지 유신의 이제 주도 세력들이 지정학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단순히 일본의 근대화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침탈을 꿈꾸게 된 거죠. 그때 그들이 이제 이 지정학을 받아들였을 때 그 지정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한반도고, 한반도가 일본에 있어서는 이 사무라이 국가니까 비수와 같다, 단도와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단도와 같은 이 한반도를 누가 손에 쥐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이익이 좌우되는 그런 어떤 형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조선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메이지 유신 주력 세력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알려진 이제 정안론인데, 한반도를 이제 손에 넣는 거는 동일하지만은 이거를 점진적으로 넣을까 아니면은 확실하게 신속하게 잡을까를 가지고 이제 비둘기파하고 매파의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비둘기파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제거됨으로 해서 매파가 득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신속히 이제 조선을 병탐하는 쪽으로 나간 데다가 이 매파들은 이제 그 이후에 군국주의로 넘어가면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겪었거든요. 그래 패망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일본의 주류 세력들은
이 군국주의와 대한 이제 반성을 토대로 해서 이런 어떤 전쟁은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 개발에 매진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경제 개발론자, 소위 자민당 내에서의 비둘기파가 이제 역대 자민당 수반을 이제 했었는데 2012년에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소위 이제 매파가 다시 이제 득세를 하면서 이 매파의 뿌리는 이제 메이지 조슈환 이쪽에 근거를 두는 이제 매파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들은 경제 개발보다는 새로운 세계 전략을 가지고 2012년에 이제 대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매파의 이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요. 그 자위대를 이제 국군화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방위력을 증강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매파의 기본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자위대에 자주 가고 하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묘하게도 그 자위대 731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이런 어떤 국방력 증가, 전쟁 가능한 국가와 더불어 역사 수정주의라는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이제 2012년부터 탄생하게 된 매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시다 정권은 사실은 비둘기파 출신이에요. 그 경제 개발을 우선시하는 그 파벌의 출신입니다만은 지금은 가장 약한 파벌이고, 주류 파벌은 여전히 아베파와 아소파가 이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파인 기시다조차도 이제 2012년 흐름에 자유롭지 못하는, 그리고 2012년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2012년에 이제 이들이 새로운 세계 전략, 이거는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이들의 새로운 세계 전략인데요. 우리는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은 그 미국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일본이 만든 전략이고요. 이 일본이 이제 만든 전략을 2017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전략이 되고, 또 바이든 정권도 트럼프 정부하고 이 전략은 동일하게 이제 유지함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전략이 이제 미국의 전략이 되고, 이 미국의 전략이 됨으로 해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헐헐 타오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2012년에 왜 일본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전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2010년 쇼크입니다. 2010년이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뭐 전후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해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이 뭐 지금은 이제 독일에 뒤지기 때문에 원래는 세계 경제 3위의 자리마저도 이제 독일에 내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중국한테 이제 내준 해가 2010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은 사실은 1960년대 이후에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국민 속에는 자기들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2010년에 깨졌기 때문에 2010년은 일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해였는데요. 더 충격적인 해는 이제 이때 소위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무릎을 꿇은 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생가쿠 열도, 일본의 다오다오 열도 이제 분쟁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어선이 이 지역을 들어왔는데, 해상 자위대가 이 지역은 이제 일본 지역이기 때문에 영해를 벗어나라고 했는데, 이 어선은 계속 조업을 하려고 하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이 두 어선하고
해상 자위대선이 박아버렸어요. 충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거는 이제 손상을 가한 거기 때문에 이 선장을 체포를 한 거죠.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구금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는 우리 영토인데 왜 우리 선장을 함부로 구금하느냐 해가지고 풀어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거는 범법자이기 때문에 못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뭐 히토류가 굉장히 전략 물자로 모두가 인식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일반 사람들은 히토류가 뭔지도 몰랐던 그 시절이 있는데 중국이 히토류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선장을 풀어줬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보복, 여기 막 불꽃처럼 일어나서 이때부터 혐중, 혐한, 뭐 아시아에 대한 이제 그 오만,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불붙기 시작하면서 일본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우경화된 거죠. 이 우경화된 속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붕괴하고 다시 그 자민당 정권이 탄생한 게 아베였고, 아베는 이제 그런 국민 정서의 변화를 등에 업고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여기서 인도는 그 우리가 아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디아가 아니고 인도양입니다. 이 일본이 만든 이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도양과 태평양에 있는 해양 세력끼리 뭉쳐서 대륙 세력을 주저앉히자는 전략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걸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제 별로 빛을 발휘 못하고 일본만 뭐 열심히 뭐 인도를 방문하고 뭐 중국을 봉쇄하자라는 또 수많은 움직임이 있고 특히 1대1로 국가들을 다니면서 이제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붙으라 뭐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일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마침 2017년에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사진을 한 번씩 이거는 한국에도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는데 아베 수상이 이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그 트럼프하고 이제 골프를 쳤는데 이제 벙커에서 나오다가 이제 홀라당 뒤로 넘어진 걸 보고는 야, 뭐 벙커에서 고꾸라지는 아베다라고 한국에서는 짤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탔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한 벙커에 넘어진 짤이 아니고 아베는 필사적으로 이제 트럼프한테 이 인태 전략을 이제 세일즈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의 국내 사정하고 트럼프라는 이제 대통령의 성향하고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그 트럼프 미국 전략이 되고 이때부터 여러분도 아시는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죠.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주요 제품의 25% 관세를 때리는. 그리고는 이제 화웨이를 이제 미국 통신망에서 제거하는. 그리고는 하웨이 부사장도 뭐 구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2017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근데 이때 이제 가장 일본에서는 골칫거리가 한반도였습니다. 왜냐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고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한국인 거예요. 한반도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이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이제 경악하게 만든 사진이 이겁니다. 이때는 이제 혐중, 혐한이 일본에 불타오르고 있을 때 이 사진이 일본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고자질 대통령이라고 이제 미국에 가서도 위안부 고자질하고 뭐 곳곳에서 고자질하는 그런 캐릭터가 됐는데 이 캐릭터
이 사진으로 그냥 고자질 대통령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일본의 척을 진 대통령으로 이제 자리 잡았는 그 사진인데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항일 전성 기념일 70주년에 자유진영 수반으로서는 유일하게 천안문 광장에 올라서 이제 그 중국 군의 프레이드를 시찰한.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용서할 수 없는, 한국은 이제 가만히 두면은 안 되는 그런 국가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했는데, 이 다음 정권은 이제 그 차원이 아니고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이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연결고리에 한국만이 아니고 북한까지도 이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든 이제 방해하려고. 그래서 뭐 존 볼턴의 그 일이 일어난 방을 우리는 이제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존 볼턴이 어떻게 트럼프를 구워 삶아가지고 이제 결렬시킬 것인가 이런 걸로 많이 보시는데, 이 존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일본이 어떻게 이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철저히 방해했는가가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존 볼턴이 이제 굉장히 치를 팔아가지고 일본의 움직임을 굉장히 상세히 여기에 설명해 놨는데, 일본이 어떻게 이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려고 이제 백악관을 들락거리고 뭐 트럼프를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뭐 친일파들을 총동원해서 이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한테 접근해서 이 한반도 프로세스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득한 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생생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출 규제가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일본급의 과거사도 한 요인이라고 했지만은 일본이 겉으로 드러낸 거는 뭐냐면은 한국을 통해서 그 전쟁 무기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란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은 과거사 문제만이 아니고 이 한국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제 적대 진영인 대륙 세력이라든지 그에 관계되는 국가로 전쟁 물자가 흘러나가는 것, 이거는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출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은 이제 일본에 보도되는 내용하고 한국에 이제 보도되는 내용에 조금 이렇게 차가 있는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 뭐 과거사 이제 양보가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라는 거죠.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우리는 이제 북핵에 대한 중요 협정이 한미일 삼국 간에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문을 보면 물론 뭐 북한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대중국입니다. 중국을 이제 한미일 삼각이 협력해가지고 봉쇄하자라는 이 대중국 봉쇄 전략이 이제 한미일 삼각 이제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뭐 쾌재를 불렀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이제 아베의 꿈이 이제 실현된 회담입니다. 근데 아베의 꿈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뭐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지경학적으로 이제 일본이 엄청난 이제 혜택을 입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경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혜택을 입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먼저 경제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요, 그 모두의 정학론이 일본의 특히 우파의
대한반도 간의 핵심이었는데 이 정안론이 한 번 더 이제 레벨업 된 게 한국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결국은 패망해가지고 이제 농업국가로 이제 농업국가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GHQ에서 이렇게 개조되다가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미국의 대일본 정책이 이제 바뀌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한국 전쟁이었는데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보수 우익들이 한반도를 보는 관이 정안론적인 시각에서 기지국가론적인 시각으로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반도가 전장지대, 전쟁이 일어나는 아니면 그에 준하는 지역이 되면 될수록 이제 병창기지로서 일본의 경제적 혜택이 이제 극대화된다라는 이런 이제 시각으로 한반도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TSMC 공장이 그 구마모토로 일부 이전돼 가지고 구마모토에 뭐 대단히 공장이 들어서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제 3위 이 햅네스 그 공장까지 대만의 공장까지도 이제 일본에 제2의 공장을 짓기로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반도체 주력 공장들이 이제 그 일본으로 시프트하고 또 이 기회를 노려서 일본은 이제 반도체 부활을 꿈꾸면서 라피더스 공장을 건설하고 그와 더불어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뭐 마이크론 한국의 삼성전자조차도 이제 일본에 이제 투자함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반도체 투자 붐을 이제 맡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참 기지화하면 할수록 이제 그 대만은 사실은 전장지대화 되어버렸거든요. 미중 패권 전쟁에 가장 첨예화된 대립 지역이 대만이었기 때문에 대만의 주력 반도체 공장,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대만의 전쟁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에 엄청난 지장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대만의 주력 반도체 공장은 이제 일부는 대만에서 빼는 걸 요구했고 TSMC는 처음에는 거기 굉장히 저항했어요.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요구, 일본의 요구에 이제 굴복해서 주력 공장을 이제 일부 일본하고 미국을 빼는 그런 결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0년간 정체된 일본에 이제 경제적인 햇빛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이제 주식과 부동산 오르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이제 한국을 역전하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이제 지경학적인 혜택을 일본이 이제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여러분도 이것도 이제 한국에 잘 보도를 안 됐습니다만은 작년에 바이든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리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는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한국의 주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를 인정해 준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났기 때문에 정의선 그 회장한테 미국에 대한 투자 감사하다. 이 은혜 절대 안 잊겠다라고 한 이제 바이든의 이제 말이 우리나라에는 대서특필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리고는 미국 가서는 IRA법으로 이제 뒤통수 치고 반도체법으로 뒤통수 쳤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정의선은 어깨 또덕이고 일본 가서는 완전히 발전이 딴짓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식을 일본에서 했는데 이 사진이 이제 현재의 그 세계의 위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바이든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두 사람이 앉아 있어서 아시아의 주변을 이제 에스코트 하는데 중앙에는 이제 기시다가 앉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모디 총리가 앉아 있는 이게 지금의 인태 전략 속에서의 이제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상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 방문했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동맹 국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서 상호 파병과 방위 장비 협력을 약속한 거는 이제는 일본도 이 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의 무슨 일이 있으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착착 이제 지정학적인 그 아시아의 맹주로서 이제 보폭을 이제 넓혀가는. 요것도 이제 재밌는 건데 제가 이제 일본에 출장 가서 이제 마침 이제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딱 보도가 됐는데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일본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이제 미국은 옛날에 미국이 아니라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마스 전쟁의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일본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대만이라든가 한반도라든가 남중국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일본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제신문조차도 이제 인정을 하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일본에는 각오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제 각오를 한 거예요. 뭐 전쟁이 가능한 태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까지 하는 그런 게 이제 지금 일본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미국은 어떠냐 하면은 사실은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은 70년에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뉴욕타임즈에 이제 대서 특필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든 한미일 삼각 연대를 만들려고 한 일은 여러 번 있었었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을 움직여 만들려고 한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70년 만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왜 70년이냐 하면은 첫 번째 꿈은 사실은 한일 협정입니다. 한일 협정이 이거는 미국의 꿈이었고요. 미국의 요구였고 그 요구로 이제 이루어진 한미일 삼각 연대 체제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박정희 시해로 끝났습니다만은 저는 이때 카운터파트가 누구인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한일 협정에 있어서 물밑에 움직인 사람은 기시노부스케입니다. 기시노부스케가 누구냐면 아베의 외할아버지죠. 그래서 기시노부스케는 사실은 이제 55년 체제 이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민당은 요시다 파벌이 이제 주류가 되면서 비주류를 전략한 사람이 기시노부스케거든요. 그래서 요시다는 이제 경제 우선주의를 했고, 이제 전범인 기시노부스케는 얘는 이제 평화헌법을 이제 깨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국가로 나가려는 그런 매파적 주장이었는데 결국은 요시다 파벌이 득세하고는 이 사람은 이제 반개로 이제 주저앉았는데 그 꿈이 이제
외아들로서 이제 이루어진 게 2012년 체제거든요. 근데 이 꿈은 이제 뭐 1차적으로는 깨졌고 2차가 사실은 이제 전두환 때였습니다. 전두환 때 40억 원 경합을 가지고 이제 레이건이 한미일 삼각연대를 만들었는데 이 삼각연대는 결국 레이건의 배신으로 이제 깨부져 버린 거죠. 저는 이제 이 반공연대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결국 이 반공연대가 이제 깨지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반공은 뭐 북한에만 일부 있지 오히려 탈이념화하는 노태우 정권에서 이제 북방 외교를 추진해 가지고 공산진영 국가하고도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그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덕택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일어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선진국을 우길승천했는데 미국은 계속 쇠락했습니다. 80년대 레이건 이때가 이제 뭐 정점이고 이랬는데 이제 9.11 테러로 일단은 정치적으로 꺾였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제 경제적으로 미국의 힘이 쇠퇴된 그 속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이제 러시아조차도 이제 미국을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뭐 중동 이번에 하마스는 뭐 뉴욕타임즈가 제2의 911이다. 과거와 같은 미국 패권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하마스의 전쟁 이게 유엔에서 휴전 이제 그 제안이 올라왔을 때 세계 120개국이 찬성을 했는데 그 휴전 그 제2에 반대한 국가가 14개 국가입니다. 거기에 이제 짜잔한 국가 빼면은 미국하고 이스라엘만 반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G7까지도 이거는 휴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나타냐후 정권한테 야, 더 이상 전쟁 확대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오히려 제재를 가하려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일은 1980년대나 90년대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죠. G7까지도 뭐 미국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전 세계 120개 국가가 반 이스라엘 편을 드는 이런 현상은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근데 그럴 만한 게 뭐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 경찰 국가를 안 하겠다고 트럼프가 그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유엔 총회 연설문 보면은 기가 막힌 연설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계 경찰 안 하겠다. 우리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 라는 선언을 그것도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트럼프가 연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의 지원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뭐 세계를 위해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거는 뭐 고사하고 자기 나라 이익을 챙기겠다라는 거를 공공연히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추락하고 있으니까 뭐 조선일보까지도 뭐 깡패다 미국은 반도체 깡패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미국도 좋아하고 일본도 만세를 불렀는 이 캠프 데이비드 이 한중일 삼각연대 반중국 이 연대가 한국에는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 이게 이제 잘 따져보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제 특히 경제적으로 이 책에서 이거는 우리한테는 너무너무나 큰 손실이다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지정학적 혜택이야 뭐 북핵의 위험을 일단은 눌렀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급접근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북핵 지금 북방 정책 이후에 사실은 북한을 고립시킨 거는 우리 외교적 어떻게 보면 승리였거든요. 사실은 보수들이 원했던 거는 그냥 이 정도의 협정이 아니고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도록 이제 미국이 이제 도와달라는 거였는데 미국한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한국마저 핵을 가지면은 뭐 호전적인 상태로 바뀐 일본도 즉시 핵무장하죠. 그러면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이제 일어나면은 대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만도 충분하게 지금 선진 강국인데. 그러면은 뭐 지금 중동, 그러면 뭐 이란, 대놓고 이제 뭐 핵, 이제 무장을 하고 이러면은 전 세계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데, 이 미국으로는 뭐 아무 캠프 데이비드 뭐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안 된다고 이제 해버린 건데, 저는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이 논문에서 이 IMF 2021년 이 보고서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경제적인 패권 전쟁, 경제 전쟁이죠. 왜냐하면 트럼프에서는 이제 무역 전쟁을 했고 바이든은 이제 첨단 기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권 전쟁은 사실은 뭐 군사 전쟁이고 외교 전쟁도 있지만은 경제 전쟁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제적인 전쟁이 됐을 때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분석한 게 2021년형 IMF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F는 자유진영의 최고의 종합 경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공산진영이라든지 이런 대륙 세력의 시각이 아니고 이 자유진영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굉장히 이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한국에 안 알려져 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이 미중 경제 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라는 거를 이 보고서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 1 국가가 중국이고 교육 2 국가가 미국인데 이 주력 시장의 두 국가가 경제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경제적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IMF가 재밌는 게 원래 한 번 더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는 이제 첨단 기술만 경쟁했을 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여기도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력 산업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들이다 붙으면은 우리 주력 공장이 있는 한국이 최고의 이제 피해국이 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반도체인 우리나라가 가장 피해가 되는 거는 뭐 명약강락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엄청나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게 뭐 이 IMF 이거 보고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근데 이 추락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이제 이 탈중국 선언입니다. 저는 언론이 뭐 바이든 날리면 그 말 가지고 뭐 전 국민을 청력 검사를 하고 또 MBC를 이제 고초에 빠뜨렸는데요. 근데 그거는 뭐 싸움하기 좋은 이슈일지는 몰라도 우리 먹고 사는 데는 별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엄청난 영향을 준 대사건인데, 원래 추경호 부총리가 그 국회에서 나는 바이든 탈중국 이야기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오리발을 냈어요. 근데 이 탈중국 선언하자마자 최태원 회장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신문은 최태원 추경호의 탈중국 견제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추경호가 딴 말 했는지 최태원 회장이 잘못 들었는지 이제 바이든 날리면 이 청력 테스트를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언론계까지도 이제 경제가 계속 가라앉으니까 뭐 중앙일보조차도 계속 이 중국하고 경제관계 정상화하라 뭐 요구를 하는데, 이 정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 시장이 쭉쭉쭉 빠지면은 우리 경제가 이제 직격탄을 맞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원래 1.4% 이것도 뭐 경제 성장률 지킬지 말지 고민인데, 근데 저는 1.4%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권위 있는 경제 기관이 보통 사람들은 KDI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국은행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작년에 이제 원래 2022년에 2023년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는요, 2.5%, 2.4%를 예측을 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정상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탈중국 선언이 있고 수출이 쭉쭉쭉 빠지니까 내리 5번 경제 예측치를 수정합니다. 이것도 초유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4% 이제 추락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70년 경제 개발사에 있어서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1.4% 성장. 물론 이제 뭐 IMF, 뭐 오일 쇼크, 뭐 코로나, 이거는 결국은 세계적인 쇼크였고요. 세계적인 쇼크가 없는 상태에서 1.4% 성장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해외 다른 나라들은 뭐 일본은 2% 성장할 거고요. 미국도 2.4% 성장할 거고, 한국 이래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내년도 이제 불안합니다. LG경제연구소가 얻어막을 맞을 각오를 하고 1.8% 내년에 성장하겠다 해가지고 LG가 지금 완전히 그냥 촛대비를 까이고 있는데요. 근데 세계 투자은행, 투자 기관들은 1.8 내지 1.9? 그것도 이제 위험하다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1.6 정도 내년을 예측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가 뭐 IMF가 있어서 마이너스 5.4% 역성장해도 그 다음에 12% V자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푹 꺼져가지고 1.4% 했는데 내년에 또 1% 성장하면은 이거는 L자 성장입니다. L자 성장이면은 이거는 저성장이에요. 저성장하고 안정성장이 어떻게 틀리냐면은 2% 성장은 이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2% 성장은 안정성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작년에 원래 한국도 선진국 정도의 이제 안정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예측했다가 이제 탈중국 선언하면서 이제 푹 꺼지니까 이제 이거는 1% 성장은 이거는 저성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뭐냐 뭐 물으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한국은 이제 L자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인재입니다. 이 정권이 이제 경제에다가도 이제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현중 해야 되고, 현중을 하기 위해서는 탈중국 해야 되고, 탈중국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한중일 삼각연대에 들어가서 미국과 일본의 보호하에 그 안보적으로 이제 안정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보적인 그런 판단, 뭐 이념적인 판단은 뜻대로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경제가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고, 이제 경제가 지금 주저앉으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제 파열음이 들리는 거죠. 2%에서 1%가 1%대 성장밖에는 안 보이지만요, 우리가 선진국 경제가이기 때문에 이 파이로는 엄청난 파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 10% 성장할 때는 파이가 요만큼이었는데요. 우리가 선진국 경제에 있어서 1% 깔아앉으면 이만큼의 파이가 날아가니까 이제 한국 경제는 이제 밑바닥부터 파열음이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상공인 이제 폐업률이 역대 최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 한계 중소기업들 벌어서 지금 이자도 못 갚는 한계 중소기업들이 지금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로 이제 금리까지 올리니까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지금 제일 먼저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될 뻔한 걸 7월에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이제 새마을금고가 이제 일반 저축은행하고 증권사로 이제 파급되면서 또 휘청거렸는 게 그게 9월 위기설입니다. 근데 그걸 또 한국은행에서 이제 특별 돈을 빌려서 이제 막았고, 또 이제 올 12월 위기설은 이제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동산 PF 대출 이제 만기가 이제 11월, 12월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혹시 그것도 이제 지금 위험해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12월 위기설 이러는데, 어떻게든 이제 막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밑바닥부터 이제 경제적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론은 그렇게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 위기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왜 갑자기 이렇게 한국이 역주행하게 됐는지,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책에서 힘들어지고 있다. 단초들은 이제 이런 한미일 연대인데, 그 판을 처음으로 흔들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일본이다. 일본이 왜 이렇게 판을 흔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노리는 건 뭐고, 거기에 한국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저는 IMF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팩트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책을 탈고하자마자 이제 들어가 버린 거죠. 캠프 데이비드. 그러면은 이제 제가 걱정한 대로 이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날 거다. 그런 걸 이제 주저리 쓴 게 이 책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